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용한 치유, 내면 변화와 그림자 통합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에서 제시된 치유 방식에 대해서요. 좀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그 치유라는 걸 뭐랄까요? 요란하거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치 동트기 전 새벽비처럼 아주 조용하고 또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내면의 변화 과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통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런 것보다는 내면에서 그것을 의식하고 다른 형태로 바꾸어 나간다. 특히 이제 외부의 인정이나 사과 같은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내리는 결단을 통해서 치유에 이른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죠. 상당히 내면지향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요. 과연 이 자료에서 말하는 이 조용한 치유 방식, 그러니까 고통의 소멸이 아닌 변형을 추구하고 외부의 반응보다는 내면의 응답을 선택하며 또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기 결단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접근법이 진정한 내면 변화와 고통 극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혹은 보편적인 경로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희의 논의는 전적으로 제공된 자료에 기술된 치유의 원칙, 신호, 그리고 제시된 단계들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 기본적인 입장을 좀 명확히 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네, 저는 이 자료에서 설명하는 조용한 치유가 갖는 어떤 깊이와 그 애면적인 힘에 주목하면서요. 이것이 어떤 피상적인 해결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자기 변화와 성숙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접근법이 제시하는 내면 성찰의 가치나 또 고통을 다루는 방식의 중요성 이런 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상황 또 모든 종류의 고통에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하거나 혹은 항상 최선인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외부 세계와의 관계라든지 구체적인 상황의 중요성이라는 다른 관점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비유는 역시 치유를 새벽빛에 빗댄 부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치유가 무슨 하룻밤 사이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꾸준하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라는 걸 함축하는 거죠. 이것이 뭐랄까 피상적인 위안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중심에는 고통의 부재대, 고통의 변형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없애야 할 문제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식의 장으로 가져와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 예를 들면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 관점은 고통스러운 경험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고통의 변형이라는 개념 자체는 흥미로운데 구체적인 과정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모든 고통이 과연 그렇게 쉽게 내면에서 변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도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변형의 과정이라는 것이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아주 깊이 연관이 됩니다. 자료는 타인의 인정 대 자기 결단이라는 대립 구도를 통해서 이걸 명확히 하는데요. 즉,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사과나 외부 세계의 인정을 기다리면서 치유를 미루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해석하고 내적으로 마침표를 찍는 이 자기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자율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죠. 또한 어떤 감정적 자극에 즉각적으로 휘둘리는 반응, 리액트에서 벗어나서 잠시 멈춰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상황을 인식한 뒤에 의식적으로 행동을 선택하는 응답, 리스펀드로 나아가는 능력의 함양, 이것을 중요한 치유의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충동적인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방식으로 자신과 세계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하신 자기 결단이나 응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쩌면 지나치게 내면으로만 치우쳐서 현실의 문제를 좀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고통 앞에서 무력하게 도망치는 대신에요. 글쓰기, 그림, 음악, 춤 같은 예술활동 혹은 깊은 침묵 속에서의 성찰을 통해서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창조하는 것. 즉, 도피 대 창조. 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이것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 에너지를 파괴적인 방향이 아닌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매우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작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내면 작업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어두울 측면, 그러니까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수용하고 마침내 통합해 나가는 길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개화성, 인비듀에이션, 즉 분열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평생의 여정인 것이죠. 잔료에 제시된 치유의 6가지 신호. 예를 들면 더 이상 과거 일에 대해 마침표를 찍으려고 애쓰지 않게 되고, 남들에게 나를 이해시키려고 강요하지 않게 되고,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깊고 조용한 내면적 통합과 성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용한 치유를 지지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에서 제시된 내면 성찰의 어떤 심오함이나 고통을 의식화하고 다루는 방식,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치유 과정의 중요성에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새벽빛이라는 비유가 담고 있는 점진성이나 꾸준함, 그리고 그림자 작업이라는 개념이 가리키는 자기 시용과 통합의 길은 인간의 심리적 성숙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임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외부의 소란스러움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조용한 치유가 갖는 깊이,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지속적인 변화의 가능성에는 분명 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지점에서 저와 다른 관점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던지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내면의 결단으로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개념의 어떤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내적 종결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외부 세계와의 실제적인 관계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상처를 준 상대방과의 필요한 대화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위험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특히 깊은 배신이나 확대와 같은 관계적 트라우마의 경우에 외부의 진심 어린 사과나 책임 인정 혹은 관계의 변화 노력 없이 오롯이 내적 종결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치유라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변화나 어떤 사회적 조치 없이 내면에서만 마침표를 찍는 것이 과연 건강한 해결책일까요? 이건 자칫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자료의 핵심이 책임 전가가 아니라 자기 책임성의 회복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변화를 기다리면서 무기력하게 있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태도와 해석에 집중함으로써 주체성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주체성 회복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고통을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전환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고통에 대한 만능 해결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술 치료나 글쓰기 치료의 효과,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때로는 고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면에서 전환해야 할 어떤 심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변화가 시급히 필요한 외부의 부당한 현실, 예를 들면 사회 구조적인 차별이라든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경제적 착취 같은 것에 대한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내적 전환에만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필요한 사회적 행동이나 문제 해결 노력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포기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명확히 존재할 때는 내면 작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때로는 오히려 현실 안주를 정당화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자료는 도피가 아닌 창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수동성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해 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외부 상황 변화 노력과 경행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은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다는 태도의 잠재적 위험성입니다. 물론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내적 강인함 중요하죠. 하지만 이 태도가 지나치면 건강한 상호 의존성마저 부정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는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타인의 건설적인 피드백이나 다른 관점을 아예 차단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성장은 종종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자료에서 제시된 10단계의 로드맵이나 6가지 치유의 신호들이 매우 통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모든 개인의 고유한 심리적 배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모든 종류의 트라우마, 특히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복합 트라우마, 컴플렉스 PTSD 같은 심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효과적이고 충분한 이른바 보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조용한 치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적용의 한계와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논점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고통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게 변형이 핵심인가 아니면 때로는 외부적인 해결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자료의 핵심이 고통을 단순히 제거하거나 없애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식화하며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변형시키는 과정, 그 자체가 치유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부재에 대해 고통의 변형이라는 구도는 바로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고통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텝 7에서 제안하듯이 고통을 글, 예술, 심지어 깊은 침묵 속 성찰이라는 언어로 번역하는 행위는 그 파괴적인 에너지를 길들여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매우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대처 방식입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그 고통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고통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숙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고통을 피상적으로 덮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변형시키려 했듯이 고통이라는 원재료를 통해서 내면의 황금을 발견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변형이라는 개념의 심오함과 창조적 가능성에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네. 고통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노력, 분명 가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 관점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지속적인 외부의 위협이나 부당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의 경우 가령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같은 사회 구조적 폭력에서 오는 고통을 겪는 사람이 오로지 내면에서 그것을 변형시키는 데에만 집중해야 할까요? 그것은 개인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일 수 있으며 정작 필요한 외부 세계의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거나 연대하는 행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종류의 고통은 개인의 내적 변형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식화와 전환이라는 내적 작업이 때로는 외부의 가해자나 불합리한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분노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위험은 없을까요?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실의 부정의에 대한 침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형과 해결은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상호 보완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두 가지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균형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외부 상황의 변화 노력과 내면의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두 번째 논점인 내면 중심성과 외부 세계의 역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타인의 인정돼 자기 결단, 그리고 치유의 신호 중 하나로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음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감정의 중심축을 외부에 두지 말고 내면으로 가져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즉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일희일비하며 끌려다니는 그런 의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되찾는 자기 참조, 셀프 레퍼런스 능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율성이며 역설적으로 이렇게 내적으로 단단해졌을 때 비로소 타인과 더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자료에서 그림자 통합의 징후로 언급된 경계 설정 능력의 향상, 즉 죄책감 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러한 내적 힘과 자기 존중의 구체적인 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는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연결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내적 기준 확립과 자율성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된다는 점, 이론적으로는 타당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자료의 표현 방식이나 강조점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경우, 예를 들어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나 해명, 혹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오로지 스스로 내적 종료를 선언하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과연 충분하고 건강한 치유 과정일까요? 물론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건 아니죠.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내적 종결은 상처 입은 관계의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남겨둘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미래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서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고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필요한 경우 사과를 받거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치유적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확인받고 공감받는 경험 역시 내면 치유를 촉진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으로의 지나친 침잠이 어쩌면 두렵고 어려운 대면과 해결의 과정을 회피하기 위한 좀 정교하게 포장된 지적인 도피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관계적 측면에서의 치유 과정은 확실히 더 복잡한 면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한 치유 과정의 보편성과 속도에 대한 논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벽빛의 은유가 가장 잘 나타내듯이 이 치유 방식의 본질적인 특징은 느리고 부드러우며 지속적이라는 점입니다. 현대사회는 즉각적인 해결책과 빠른 변화를 선호하지만 깊은 내면의 상처와 오랜 시간 형성된 심리적 패턴은 그렇게 단번에 바뀌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급격한 변화 시도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거나 심지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조용한 치유는 이러한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꾸준한 내적 성찰과 실천, 예를 들어 주간 3-3-3 실천 같은 것을 통해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즉 성숙과 개인화를 이루어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라나서 마침내 싹을 틔우고 버목으로 성장하듯이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깊고 단단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료에 제시된 10단계 로드맵이나 치유의 신호들은 특정한 문화나 배경에 국한되지 않는 인간 심리의 보편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느리고 조용한 방식이야말로 다양한 개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근본적인 치유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느리고 조용한 접근법이 갖는 깊이와 지속 가능성의 가치에는 다시 한번 동의합니다. 네. 피상적인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과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점 분명하죠. 하지만 그 방식의 보편성과 충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속도와 방식으로 치유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 폭력 등으로 인한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심각한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오로지 느리고 조용한 내면 작업만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가장 적절하고 충분한 접근일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때로는 즉각적인 위기 개입, 안정화를 위한 약물 치료, 집중적인 심리 치료, 예를 들어 EMDR, CPT 등, 그리고 강력한 사회적 지지망과 같은 보다 빠르고 강도 높은 때로는 소리내어 도움을 구하는 외부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된 로드맵이나 신호들이 과연 어린 시절의 방임이나 학대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복합 트라우마와 같은 매우 복잡하고 뿌리 깊은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고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교하고 심층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조용함을 미덕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정당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연대하며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것과 같이 치유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건강할 수 있는 소리내는 방식들의 가치를 간과하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모든 치유가 반드시 고요한 새벽빛 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폭풍우 같은 격렬한 과정을 거쳐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용한 치유는 중요한 하나의 길이지만 유일하거나 모든 이에게 적합한 만능의 길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에서 제시된 조용한 치유가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내면에서 끌어안고 의식적으로 그 의미를 재구성하며 새로운 에너지로 변형시키는 그런 심오한 과정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부의 소란스러움이나 즉각적인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자극에 대한 자동적 반응 대신 의식적 응답을 선택하고 현실 도피 대신 고통을 재료 삼아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며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까지 끌어안아 통합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 즉 온전성, 홀네스를 찾아가는 깊이 있고 근본적인 여정이라고 봅니다. 이 길은 비록 점진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지속 가능하며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과 성숙을 길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을 요약하자면 내면 성찰, 그림자 작업, 고통의 창조적 전환과 같은 조용한 치유의 핵심 원칙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치유 여정의 중요한 한 축이며 특히 자기 이해와 내적 성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새벽빛처럼 스며드는 내면의 변화는 분명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상황과 모든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하거나 완전한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면 작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는 외부 현실과의 건강한 상호작용, 때로는 관계 속에서의 직접적인 해결 노력, 필요한 외부 자원의 활용, 그리고 개인의 상황과 트라우마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치유 속도와 방식의 필요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면과 외면, 조용함과 때로는 소리침, 변형과 해결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치유라는 복잡한 여정 속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할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조용한 치유, 내면 변화와 그림자 통합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 치유 방식의 핵심 원리와 그 적용 범위, 그리고 그것이 지닌 가능성과 잠재적 한계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 깊이 있게 탐색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보여주듯이 치유는 결코 단선적이거나 단순한 과정이 아니며 깊은 내면의 성찰과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때로는 적극적인 행동까지 요구하는 다차원적인 여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내면의 조용한 혁명과 외부 세계와의 건강한 조우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이 자료에는 저희가 오늘 충분히 다루지 못한 그림자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지 개성화 과정에 대한 더 깊은 통찰 등 탐구해 볼 만한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한 서로 다른 관점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치유 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풍요롭고 입체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